자, 이번 시간에는 좌표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이거는 컨셉 사진인데요. 둘 다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그림,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왼쪽 사진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직선들이 보이죠? 직교하는 직선들이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세요? 동심원들이 보이죠? 같은 중심점을 갖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여기쯤 되고 요 중심을 같은 중심을 갖는 동심원들이 쫘라락 있죠. 자, 이 두 도시에서 어떤 집을 찾아간다고 해봅시다. 이 전체 도시 왼쪽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 요 건물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그리고 기준이에요. 시작 마을 입구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이렇게 여덟 번째 오른쪽으로 여덟 번째 칸 위아래로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 그래서 8,5 번째 칸에 건물에 뭐 우편물을 배달해 주세요. 이런 이런 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 지금 왼쪽 도시는 직교하는 선들을 가지고 직각을 이루는 선들끼리 짜자작 지금 어떤 그 격자를 이루면서 공간이 그렇게 네모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중심에서 첫 번째 동심원, 그 첫 번째 동심원의 도로죠. 이 도로가에 이렇게 첫 번째 동심원의 건물들이 있고 두 번째 동심원 건물들, 세 번째 동심원 건물들, 네 번째 동심원 건물들 이런 식으로 그 도시가 짜여져 있죠. 어떤 그 건물의 배치가. 그래서 몇 번째 동심원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렇게 크게 있죠. 여기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향. 요 기준 방향으로부터 30도만큼 첫 번째, 두 번째 동심원에서 기준 방향으로부터 30도만큼 돈 요 건물 여기에다가 우편물을 배달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몇 번째 동심원이냐 그 동심원 두 번째 동심원에서 30도만큼 방향을 기준에서 튼 그 지점으로 우편물을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주소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는 뭔가 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좌표체계겠죠. 원형이 되겠죠. 뭔가. 요거는 네모, 직각과 관련된 네모, 사각형 와 관련된 어떤 좌표체계가 될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 좌표체계라는 말을 그냥 써버렸는데요. 이 좌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어떤 공간 속의 지점을 가리키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둘 다 지금 2차원 공간이에요. 똑같은 2차원 공간인데 똑같이 땅 위에 도시를 건설해 놓은 건데 왼쪽 도시에서는 주소를 찾을 때 중심점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몇 칸, 세로 방향으로 몇 칸,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직각선을 가지고 몇 번째 칸이냐 그걸 가지고 주소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좌표가 어디냐 좌표라는 거는 어떤 공간 속에서의 어떤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 오른쪽 영상에서는 오른쪽 그림 도시에서는 다르죠. 이게 원과 각도로 이루어지는 원과 각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몇 번째 동심원이냐 몇 도만큼 돌아간 위치에 있느냐 방향이 몇 도 방향이냐 그거 두 개의 수치를 가지고 어떤 특정 지점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방식을 좌표체계라고 통틀어 말하는데 왼쪽의 좌표체계랑 오른쪽의 좌표체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모 단위로 네모 직각 격자 단위로 위치를 점을 잡는 직각 이걸 직각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처럼 원형 이걸 원형 좌표계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원형 좌표계라기보다는 극좌표계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극좌표계라고 불러요. 극좌표계. 자, 일단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서는 좀 더 그 각각 좌표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차원 좌표체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왼쪽에 먼저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2차원 공간 속에서 어떤 특정 지점, 어떤 특정 점이 있으면 이 점의 위치를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알려줄 건가? 뭐 우편 배달부께서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직각좌표계에서는 중심, 어떤 기준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내지 왼쪽으로 뭐 가로 방향, 가로로 몇 칸, 어느 쪽으로 몇 칸 오세요. 가로 방향은 오른쪽으로 5칸.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세로로는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9칸.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로 방향 플러스 오른쪽으로 5칸, 위쪽으로 9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직각좌표계죠.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뭐 이런 여기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뭐 6칸 와주세요. 아래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8칸 와주세요. 이러면 6하고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둘 사이는 이제 콤마로 구분해주고 얘가 어떤 2차원 공간에서의 좌표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로 소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직각좌표계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어차피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극좌표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작. 극좌표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똑같은 공간 속에, 그러니까 2차원 공간 속에 동일한 지점, 방금 직각좌표계에서 봤던 그 예시에서 동일한 지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극좌표계는 가로축, 세로축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은 똑같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특정 간격만큼 떨어진 동심원들이 있을 때 이 동심원들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 거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 번째 동심원에 몇 번째,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각도만큼 회전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황색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점을 지나는 이 원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 중에 이 주황색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원의 거리가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냐? 즉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게 일단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갖는 원이 이 주황색 지점을 지나는 그때의 이 각도가 얼마냐? 이 각도, 뭐 보통 세타라고 쓰는데 이거 두 개가 좌표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보통 기호 R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R, 세타로 나타내는데 이 반지름, 이 주황색 점에 대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길이를 우리 사실 직각좌표계 기준에서의 이 좌표가 있었잖아요. 반지름 R, 요 R은 사실은 직각좌표계의 이 좌표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직각좌표계에서의
이 5,9라는 좌표가 있을 때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직각이잖아요. 직각 좌표계니까 직각이잖아요. 그럼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 극좌표계에서의 반지름 R은 R 이퀄 피타고라스 법칙 쓰면 되는 거죠. 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극좌표계에서의 첫 번째 좌표 R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좌표가 이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자, 세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탄젠트 세타를 잡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5분의 9, x좌표분의 y좌표인 거잖아요. 5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탄젠트의 역함수를 씌우면은 탄젠트 역함수 두 개 함수 합성함수를 통과하면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는 탄젠트의 역함수 즉 아크탄젠트 5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아크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직각좌표계의 좌표들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좌표계의 반지름과 세타라는 이 두 개의 좌표를 어차피 직각좌표계의 x, y 좌표로부터 계산해낼 거면 극좌표가 왜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극좌표계의 r과 세타를 계산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각좌표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 점의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건가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당연히 가로축, 세로축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봤던 도시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도시 자체가 동심원 구조로 만들어진 도시라면은 굳이 그 도시에서는 x와 y 좌표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딱 눈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등등의 원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 공간 자체가 원으로 분할되어서 나뉘어져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라면은 우리가 굳이 직각좌표계에서의 좌표가 그러니까 가로축 기준에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고 세로축 기준에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고 그런 걸 이미 생각할 필요가 없이 몇 번째 원인지 바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극좌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쓰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질 때는 극좌표계 그래서 R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세타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될 때 가로축에서 그 길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좌표를 기준으로 이 길이를 계산하고 이 각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들을 살펴본 것 뿐이에요. 자,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 동영상에서는 2차원 좌표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2차원 좌표체계는 당연히 2차원 공간을 설명할 때 유용한 그런 체계겠죠. 근데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시 어떤 도시에서 아니면 우리 우리 국토에서 어떤 지점 어떤 주소를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제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로 방향으로 이만큼 오고 여기서 이제 또 위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그 건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의 건물의 위치, 땅 위에서의 어떤 위치를 설명할 때 2차원 좌표를 쓰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101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건물을 알려주지만 다시 또 9층 5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높이를 또 설명하는 데가 있죠. 직각좌표계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집 주소 설명할 때 아파트 주소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로 길 3번지 5번지 세로 길
4번지. 죄송합니다. 요걸 이제 세로 길이라고 봐야겠죠. 요거를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2차원 직각좌표는 이렇게 이게 가로 방향이고 요게 세로 방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 가로길 5번지, 세로길 4번지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주소를 찾았어요. 건물 주소를 찾았는데 4층이래요. 그러니까 가로길 5번지, 세로길 4번지 해서 건물을 찾았는데 아파트 4층. 그래서 다시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층까지 올라간 이 지점 자체가 결국 우리 집이다. 얘기를 하려면은 5,4,4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높이에 해당하는 좌표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3차원 직각 좌표가 직각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모난 세상에서 네모난 물체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을 설명할 때는 직각좌표계가 편하게 됩니다. 근데 네모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극좌표계. 극좌표계는 이제 원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그러니까 동그란 물체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도시 자체가 동심원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원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공간을 설명하는 게 편하다. 3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XY축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될 때 이 XY축에서 이제 원형으로 동네들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쳐봐요. 원형이니까 아까처럼 어떤 건물을 찾아가는 그 상황은 똑같아요. X방향 이 반지름을 봤을 때 반지름이 아까 5,4다. 얘를 기준으로 정확히 같은 지점을 설명하느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을 쓰는 거지만 이 동네는 도시 구조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서 우리는 동심원을 그냥 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일단 굳이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계산한다면 루트 39 뭐 이렇게 돼 있는 원점으로부터 39번째 39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예를 들어 루트 39에 해당하는 동심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동심원에 이렇게 지금 XY 아까 그 상황을 본다면 각도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돌면은 대략 한 30도 정도. 그래서 루트 39번째 동심원에 30도 방향으로 오면은 여기 이 건물이 있다. 이 상황까지는 똑같아요. 2차원 공간이라. 다만 이제 3차원이니까 다시 높이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또 4층입니다. 여기 이 건물은 그냥 1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예요. 4층 건물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높이 좌표만 2차원 극좌표에다가 더해주는 거를 다시 쓰면 2차원 기준으로는 극좌표계 더하기 높이 좌표만 하나 더해준 거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통형 좌표계라고 합니다. 원통이잖아요. 높이만 더해졌잖아요. 원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원들이 이제 높이를 갖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지만 이런 원통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계는 간단해요. 2차원 극좌표계만 이해하면 거기다가 높이 좌표 하나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루트 39,30도 얘가 이제 거기다가
4까지 더해줘야 되는 4라는 높이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루트 39, 30도, 이제 라디안으로 쓰는 게 좋겠죠. 우리 라디안 공부했으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죠. 그래서 루트 39,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좌표를 써주는 걸 원통형 좌표계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3차원 공간에서 둥근 물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동심원, 방금 본 예에서처럼 동심원 구조로 된 도시에서 이제 건물 높이까지 고려한다. 원통형 좌표계를 쓰면 되는 건데 3차원 공간 안에서 둥그스름한 물체가 둥그스름한 게 원밖에 없나요? 동그라미밖에 없나요?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지구가 모양이 어떻죠? 3차원 공간상에서 그냥 평면적으로만 동그라미가 아니라 모양 자체가 3차원 전체적으로 동그란 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라고 영어로 하는데 스피어 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지구의 핵의 한가운데가 원점인데 그 원점을 기준으로 지표면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따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썩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지구 위에서는 우리가 따지는 이 구면, 그러니까 이 지구 핵의 중심점으로부터의 어떤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구의 반지름을 따졌을 때 지구 기준으로는 그냥 동일한 지표면까지의 이 거리만 따진 그런 상황만 보통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를 생각해서 여러분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구가 어떤 다른 구 속에 있다고 마치 러시안 인형들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는 여러 개의 구 모양의 껍질들이 서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개의 구 껍질들이 포개져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몇 번째 껍질일 것이냐? 아까 원통형 좌표계랑 좀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는 몇 번째 껍질이냐?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몇 번째 껍질? 첫 번째는 몇 번째 구면형 껍질이냐? 껍질. 얘는 또 역시나 뭐예요? 이거는 구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R이라는 기호로 써요. 자, 이제 R이라는 기호, 반지름은 이해가 쉬울 텐데 특정 구 껍질이 있다고 쳐요. 이 특정 구 껍질이 있는데 우리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너무 제가 지저분하게 그려놨죠? 다시 그리자면은 특정 구 껍질에서 구 껍질만 다시 그려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래도 축이 좀 있는 게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구가 잘 좀 그려볼게요. 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방금 쓴 대로 반지름은 일단 R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구 껍질 위에 여기쯤 있는 어떤 지점을 잡는다고 할 때 얘는 어떻게 잡히냐? 반지름 R이라는 좌표는 확정된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 껍질, 반지름 R인 구 껍질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신 이 전체 구면 위에서 이 구면 위에서의 위치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이게 X축, Y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 위에서의 어떤 특정한 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요? 먼저 위도라는 게 있죠. 위도. 위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도. 그래서 위도, 경도가 있는 건데 경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경도. 경도는 어떻게 돼요? 경도는 그러니까 방금 원통형 좌표계에서 봤던 예를 들어 경도가 이 점에서의 경도가 여기다. 이렇게 해당하는 요 경도가 있다. 요 경도는 X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X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가 여기까지 이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여기까지의 어떤 각도,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원통형 좌표계에서 우리가 봤던 각도랑 똑같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한 원통형 좌표계에서 이 봤던 각도 얘는 그러니까 XY 평면 X축 기준으로 한 X축 그러니까 X축 기준이 여기 있었네요. X축을 기준으로 한 XY 평면상 각도 아까랑 똑같은 기호로 쓸 수 있는 거죠. 세타. 얘가 있어요. 얘가 경도가 되는 셈이에요. 자, 경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건데 세 번째 위도에 해당하는 걸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경도만큼 내려가야 된다. 이 경도를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각도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구형이니까. 이렇게 이 같은 동일 경도상에서 얼마만큼 요 각도를 갖느냐 이거를 따질 수 있을 텐데 경도는 죄송합니다. 위도는 기준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Z축이 되는 거예요. Z축이. 그래서 Z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 얘가 위도에 해당하는 각도가 되고 얘를 표현하는 기호가 뭐 다른 그리스 기호를 쓰는데 보통 p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얘 phi라고 해서 phi라고 읽기도 하고 ph가 영어로 읽을 때 F 발음처럼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phi라고 읽기도 하고 또 phi라고 읽기도 합니다. 단모음 i로 하든지 장모음 i로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phi라고 기호로 이 위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여기 X축 기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요만큼의 각도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좌표가 R 세타, phi 이렇게 반지름, 경도 각도, 위도 각도 이렇게 세 개의 거리, 배터리 부족하네요. 거리, 경도, 위도 이렇게 세 개의 좌표로 나타내는 좌표 체계를 구좌표계라고 합니다. 구좌표계에서 근데 거리, 경도, 위도 이거를 XYZ 좌표로 나타낸다면 즉 직각좌표계의 기준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은 역시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잘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타도 극좌표계랑 똑같아요. 탄젠트의 역함수 어떻게 돼요? 이게 X 성분분의 Y 성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X, Y 하면 됩니다. phi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얘를 새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좀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 각도잖아요. 각도니까 또 아크 탄젠트를 써요. 아크 탄젠트를 쓰는데 무엇분의 뭐가 이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요 각도 여기분의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는 지금 요 길이가 지금 먼저 뭐예요? 요게 Z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Z가 분모로 들어오고 탄젠트를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탄젠트가 잠깐만요. 요렇게 색깔을 탄젠트가 요렇게 될 거잖아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요거는 Z 좌표고 얘는 뭐예요? 얘는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그 이 원상에서의 이 Z만큼 내려간 상황에서 이 구면의 요 원이거든요. 구면을 Z축 지점에서 자른 단면에 해당하는 이 원인데 이 원의 그 요 길이는 사실은 요 XY 평면에서의 여기 위치에서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phi 좌표 값으로 계산이 되는 그 XYZ 좌표를 가지고 p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 구좌표계, 원통형 좌표계, 그리고 직각 좌표계 세 가지의 좌표 체계, 3차원 좌표 체계를 모두 개념을 다 공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 좌표 체계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직각 좌표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가로 방향 x축으로 몇 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로 방향 y축, 그 다음에 높이 방향 z축 이렇게 정해서 이 세 개의 좌표를 이렇게 잘라낸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엉뚱한 대점을 찍었었네요. 처음에 세 개의 좌표 값을 가지는 그 꼭지점, 상자의 직육면체의 꼭지점, 그 지점을 나타냅니다. 다시 어떤 임의의 점, 이 시작. 자, 여러분 3차원 좌표체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직각 좌표계에서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방향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으로 몇 칸 갔느냐, 세로 방향으로 몇 칸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몇 칸 가야 되느냐, 이 세 개의 값을 그 값을 이렇게 재게 되고 이 세 개의 값으로 어떤 위치를 표현하게 되고 다시 이 세 개의 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진 그 값들을 갖는 어떤 그 직육면체의 꼭지점 위치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3,3,4 뭐 이런 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각 좌표계에서는 언제나 네모, 직육면체, 네모난 세상은 직각 좌표계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좌표계는 원통형 좌표계입니다. 원통형 좌표계는 이제 바닥은 동그래요. 바닥은 동그란 세상이에요. 동그란 동심원들로 세상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근데 높이 부분은 여전히 이 방향으로 몇 칸만큼 올라가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두 번째 원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방향이 기준 방향으로부터 돌아야 되는지 각도를 나타내고 이건 얼마만큼 왔느냐 그 몇 번째 원이냐 그거는 이제 이 원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돌아왔느냐 각도 세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높이를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돼서 잠깐 색깔을 좀 더 잘 보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점의 좌표는 r, v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z예요. z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원통형 좌표계고요. 구형 좌표계는 구 껍질들이 동심 구들로 이루어진 세상인 거예요. 동심 구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몇 번째 구, 그러니까 중심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구인지를 구껍질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꼭 그리고 뭐 정수 반지름을 가질 필요 없죠.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게 이제 구의 반지름 r 기호는 같지만 원통형 좌표계의 r이랑 기호는 같지만 보통 어떤 경우엔 또 다르게 뭐 한쪽은 대문자를 써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문자를 써주죠. 얼마 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r이랑 그다음에 이제 위도 경도 측면에서 이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경도가 얼마만큼 돌아온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부터 경도상으로 얼마만큼 돌아왔느냐 이 각도는 사실은 원통형 좌표계의 세타랑 똑같아요. 정확히 같은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가 이제 Z축 그냥 높이가 아니라 사실 세 번째 방향 좌표도 각도인 셈이에요. 요게 이렇게 이 원 위를 이 경도로 만들어 이 같은 경도를 갖는 반원 위에서의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각도인데 이때는 기준 방향이 Z축인 방향이 기준 방향이에요. 이 기준 방향으로부터 얼마나 돌아왔느냐 얘는 이제 다른 그리스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다시 쓰면 r, θ, ph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세타랑 phi 이런 그 기호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r은 뭐 교재마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세 가지 좌표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좌표들끼리 x, y, z를 가지고 r이라는 값을 그 원통형 좌표계의 소문자 r을 계산할 수도 있고 세타를 계산할 수도 있고 z를 계산할 수도 있고 r, 세타, p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구좌표계에서의 거꾸로 r, 세타, z를 가지고 r, 세타, p를 가지고 x, y, z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좌표들끼리 왔다 갔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시를 지을 때 원통형 좌표계처럼 땅을 원 모양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박스 형태로 그 바둑판 형태로 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해보고 어느 게 어떻게 다를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좌표계에서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저 좌표계에서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 동일한 위치가 이 좌표계에서는 얼마고 저 좌표계에서는 얼마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을 왔다 갔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 좌표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일단 원통형 좌표계, 우리 지난 동영상들에서 직각좌표계의 XYZ를 가지고 원통형 좌표계의 R, 세타, Z를 계산하는 거 구좌표계의 R, 세타, P를 계산하는 거 봤었죠? 다시 써드리면 R 이퀄 X제곱 더하기 Y제곱 세타는 아크 탄젠트 Y분의 죄송합니다. X분의 Y
그 다음에 z는 그냥 z죠. 그리고 이 구좌표계에서의 그 대문자 r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9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나오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제 z 성분까지 있는 반지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z제곱까지 다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여전히 똑같아요. xy 평면에서의 각도일 뿐이거든요. 그 경도는 이렇게 xy 평면 방향으로 도는 그런 거라서 그 세타는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우리 기준점을 생각하면 9랑 그 높이, 이 z라는 높이를 갖는 요 원을 잡아보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z가 이렇게 나오는 선인데, 이거분의 이거가 뭐냐면은 탄젠트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가 p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p가 z분의 요 흰 원의 반지름인데, 이 흰 원의 반지름은 여기까지 이 x, 요 해당 z 높이에서의 xy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요 길이가 요 반지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제 탄젠트 인버스,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z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XYZ 좌표를 가지고 이제 원통형 좌표계 R, 세타 Z, 그 다음에 구좌표계 대문자 R, 세타 P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거꾸로 원통형 좌표계에서 R, 세타 Z가 주어진 상황에서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XYZ 좌표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게 지금 길이가 r인 거고, 여기 길이가 r이고, 요 길이에서 그 다음에 요게 각도가 이제 세타였잖아요. 좀 잘 보이게 다시 새로 그려드리자면, 요 길이가 r인 거고, 요 각도가 그 다음에 세타인 건데, x 성분은 어떻게 돼요? r이라는 그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은, 수선이라는 건 여기 직각이 되는 그 선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 성분이에요. 근데 x는 어떻게 돼요? 그게 요 각도가 세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빗변이 r이고 요 각도가 세타일 때 이거분의 이거인 거는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인데, r분의 요 x가 코사인 세타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r을 해주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r이 약분되고 x만 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y 성분은 어떻게 돼요?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z는 그냥 그대로 z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좌표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데, 자, 여기서는 9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요 z 좌표부터 시작을 해보죠. 요 각도가 p잖아요. p. 그죠? 그러니까 z 좌표를 구하려면은 z는 어떻게 되냐면은 z equal 대문자 r, 아까 요 원통형 좌표계 상황이랑 비슷해요. 여기가 p인데 phi 각도를 가지고 이 빗변분의 이 각도를 낀 채로 빗변분의 요 밑변 하면은 그건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r 곱하기 코사인 phi 하면은 얘가 뭐냐면 얘가 요 길이 z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y를 구하려면은 x제곱 y를 구하려면 결국 요 phi 각도에서 요 성분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얘는 뭐였냐면은
얘를 그냥 우리 임의의 small r이라고 붙인다면은 small r은 대문자 r, 그 다음에 sin, phi 이렇게 되거든요. 요 small r이 대문자 r, sin, phi인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x랑 y를 계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대문자 r, sin, phi에다가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돼요? 다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 y equal 대문자 r, 그 다음에 sin, phi는 그대로 있고 sin, 세타 이렇게 곱하면 구좌표기에서 대문자 r, phi, 세타, r, 세타, phi를 가지고 x, y, z 좌표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재는 아마 요식들은 안 나와 있을 텐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예제를 직접 좀 풀어봅시다. 뭐 간단하게 극좌표계랑 직각좌표계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극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로 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r 이퀄 4, 세타 이퀄 210도 이퀄 6분의 7파이입니다. 이 상황에서 직각좌표계 x, y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금 6분의 7파이는 이렇게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가 하나 더 붙은 6분의 파이가 30도죠, 여러분. 이런 게 붙어 있고 30도의 사인과 코사인 우리 알고 있죠? 사인이 2분의 1이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그림 그 자체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 길이가 4라고 그러면은 요 높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4에다가 그 사인 2분의 1을 곱하면 사인인 2분의 1을 곱하면 y좌표가 나올 거고 이게 y쪽이고 이게 x쪽인데 그러면은 y 이퀄 4 곱하기 사인 210도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림 딱 봐도 알겠지만 4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x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코사인 6분의 7파인데 얘는 이퀄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다시 쓰면은 x, y 이퀄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공식을 적용을 해가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습 자꾸 하다 보면은 그림과 공식이 머릿속에서 같이 이제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카르테이지안 코디네이트 직각좌표계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직각좌표계의 좌표가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P는 4,7,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5,6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폴러 코디는 극좌표계 PQ의 극좌표계 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들이 내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4,7 4,7 아무튼 7 이렇게 돼서 뚝뚝뚝뚝 이렇게 여기 이 좌표에 해당하는 이 점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얘가 r이고 이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r은 r 이퀄 4제곱 더하기 7제곱의 루트죠. 그래서 16 더하기 49니까 65인가요? 루트 65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세타는 언제나 아크탄젠트를 써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5분의 4분의 7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타인 거죠. 그래서 P의 R, 세타는 루트 65, 탄젠트 마이너스 1, 4분의 7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비슷한 계산을 Q에 대해서도 하면은 자, 5, 25, 66, 36, 루트 61인가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6이니까 각도가 뭐 이렇게 올 텐데 이쪽으로 어떤 둔각 같은 걸 텐데
뭐 쓰는 건 뭐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통형 좌표계를 봅시다. 원통형. 이번엔 직각좌표계에서 원통형 좌표계로 원통형 좌표계로 오는 예시고요. 원통형은 r, 세타하고 z. 그냥 극좌표계에다가 z만 추가된 거잖아요. 4, 7, 마이너스 6에서 사실은 이 x, y, z 중에 z성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4, 7만 이제 원통형 r, 세타로 바꿔주면 되죠.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16 더하기 49는 얼마죠? 63의 루트가 r이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4분의 7이고 그대로 써주면 돼요. z는 마이너스 6. 이게 끝입니다. 자, 마지막 구좌표계의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구좌표계에는 문제가 많이 없어서 연습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 즉 spherical polar coordinate 구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로 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각으로 오는 상황이고요. 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 그림 우리 교재의 4-28 그림인가 그런데 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P라는 각도랑 세타라는 각도랑 각각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여러분 외워도 되기는 하는데 이 그림만을 생각하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지금 구좌표계의 3, 40도, 70도라는 것들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잠깐요. 3, 40도, 70도가 3, 40도, 70도가 이게 각각 우리 교재의 표기에 의하면은 r, 세타, p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 거리가 얘가 r 이퀄 3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세타가 40도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phi 이 각도가 70도인 상황이죠. 자, 요 각수치들을 일단 기억을 해둔 채로 보면은 잠깐 요 그림에다 계속 그림 뭐 얘기를 좀 넣을까요? 일단 우리가 x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x는 요 빗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빗변. 근데 요 빗변이 있으려면 요 빗변은 지금 r에서부터 이 세타에 대한 요 빗변이랑 같아지는 요 변이랑 요 선분이랑 같아지는 거죠. 자, 표기를 할까요? 요 선분이랑 길이가 같은 건데 얘가 뭐예요? r에다가 요 phi 각도에 대한 사인을 적용한 그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 OQ라는 길이를 알려고 할 때는 먼저 R sin phi 얘부터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OQ가 나오고요. OQ 선분, OQ 선분의 길이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하듯이 x는 이제 OQ에다가 코사인 세타, y는 OQ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x는 얼마예요? 3 곱하기 사인 40도 곱하기 코사인 제가 좀 도를 헷갈렸네요. 사인 40도가 다시 쓸게요. 40도가 세타죠. 사인 피니까 피 70도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 4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y는 3 곱하기 사인 70도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사인 40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z는 얼마예요? z는 r의 사인이 아니라 z equal r 코사인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코사인 7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0도 70도는 우리 계산기로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인 코사인을 뭐 계산기로 이제 이 수식들을 계산해 보게 될 텐데요. 사실상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구좌표계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각좌표계로 변환하는 공식들을 다시 본 셈이죠. 이런 식으로 구좌표계의 좌표를 직각좌표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몇 번 직접 연습만 해보셔도 적용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